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노인 비하, 최근 민주당 청년 현수막의 청년 비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까지 비하 3종 세트가 연이어 터진 셈인데 총선을 앞두고 악재다라는 당내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암컷, 설친 암컷이라며 여성 비하 논란 발언을 한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동조하고 박장대소했다라는 데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그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습.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밤중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입니다. 본인들이 예고했던 시점보다 앞당겨 허를 찔렀습니다. 기습 도발. 우리는 앞서 정찰 위성을 또 쏘면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효력 정지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밤중에 쏘는 건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원했다면 가시거리가 좋은 낮에 쐈겠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하.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미래 짧은 분이라는 김은경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어린 놈, 암컷, 송영길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조선일보는 비하 3종 세트로 묶어서 썼습니다. 노인, 청년, 여성을 비하하는 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민주당에서 이 현수막으로 청년들을 비하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인과 청년과 여성을 빼면 누가 찍을까요? 흥미로운 기사는 민주당 내부에서 총선 앞두고 왜 자꾸 이런 거냐라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른바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채팅방에 있는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빚. 경향신문 이면 기사입니다. 부동산 반등에 주택담보대출 17조 급증, 3분기 가계 빚을 키웠다. 가계 신용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인데요. 오늘은 어떤 용어일까요? 다우닝가 합의. 자, 오늘 이렇게 기사화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국의 의회에선 윤 대통령, 양국 새 전환점, 침략 도발에 맞서서 연대하자라는 다우닝가 합의를 양국 간에 했습니다. 다우닝가는 아시다시피 영국 총리 관저가 위치한 골목이죠. 그걸 빗대서 다우닝가 합의라고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거두절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암컷 논란 뜨거운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전을 찾았는데 심상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천만의 문법, 한동훈의 언어. 한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80이니까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도요. 장관님 대선까지. 장관님 우리 대선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왔어요. 강제서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강주에서도 오셨어요? 저 대단하다. 장관님 얼굴 너무 좋아요. 결혼 1주년 왔어요, 장관님. 제가 장관님 결혼 1주년 와서 스타일도 좋았습니다. 장관님 팬입니다. 날씨가 추우셔서 고생했겠습니다. 여전히 대전에서도 인기가 여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의 출사표를 한동훈 장관이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대목만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출마설에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당에서도 출마 의견 좀 전달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또 센터 방문 목적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카이스트나 우리 CBT 센터를 가기 위해서 대전에 왔는데요. 이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겁니다. 이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싶었죠, 근데. 예, 말씀하세요.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 시민분들을 존경한다라고 밝혔고 이번엔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요래 봐도 저래 봐도 총선 출사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언어의 마법사, 또 대변인이 언어의 마법사 아니겠습니까? 박정아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이거는 총선 출마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십니까? 많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 한 발언이나 지금 대전에서 한 얘기나 이런 거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언젠가는 총선이 곧 임박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에 그래도 선거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자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에 나오겠다는 걸로 보이십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여의도 사투리랑 5천만 문법 이 차이가 뭘까요? 그건 저도 많이 느끼는 점인데요. 선거운동이나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 뵈면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형태에 대해서만 쫓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접촉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는 바를 쫓아가지 못해서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고 여의도가 맨날 그 대한민국의 짐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누가 됐건 간에 앞으로 선거 문화 그다음에 정치 문화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바라는 바를 쫓아가면서 무언가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는 게 옳은 길이지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서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마냥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과 함께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저런 얘기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이 최근 이 민주당의 이 탄핵 시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누군가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세금을 빼돌려서 일본 샴푸를 사고 그 가족들이 세금으로 초밥을 먹는 게 탄핵의 사유이지 않겠냐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탄핵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자,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그야말로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정말 국민과 국가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소위 누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자, 법리적으로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세금 빼돌려 일제 샴푸샤고 세금 법인카드로 가족들이 초밥 먹는 거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지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김동연 지사를 떠나가지고 예컨대 지금 여당에서 맡고 있는 서울시장이 샴푸를 사는데 자기 돈으로 샴푸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법인카드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샴푸가 근데 또 일제 고급 샴푸이고 그다음에 초밥 같은 거, 뭐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법인카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은 사무관이면 굉장히 공무원에서도 낮은 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무관 7급 이런 공무원들을 전속적으로 내 일만 봐주는 내 가정적인 일만 봐주는 마치 재벌 회장의 그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용을 갖다 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 것인가?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탄핵으로만 끝날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받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을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탄핵 이야기하지만은 말을 싹 돌리는 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조인이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한술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탄핵돼야 될 사람은 본인이라고 한 것을 그걸 갖다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시도, 탄핵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국토 종합발전, 균형 발전을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는데 한 장관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그렇게 답변에 퉁치면 안 된다라고 질타를 하긴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우리가 소위 퉁친다라고 네. 하는 것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애둘러 피하는 네. 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퉁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단 이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걸 좀 지적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정확한 표현은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퉁치는 게 아니고 상세가 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식 발언이다. 네. 뭐 나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의도 사투리? 예, 사투리를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좀 앞으로 지방에 가서는 좀 욕을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5천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표준어는 상식인데 자기 상식으로는 누가 탄핵의 대상자인가 이재명이 대상자지 검찰이나 장관이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 말을 들어봐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 자기가 탄핵 대상자다 보니까 똑바로 답을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누가 탄핵의 대상자는 국민이 알 것이다. 그 말을 나는 5천만의 문법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 상식적인 거를 네. 자기 따르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5천만 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나는 총선 출마자가 아니고 예.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선에 나오는 것이다. 어허. 정확하게 해요. 나의 대상 선거 구민은 40만 명이 아니다. 예. 5천만 대선? 명이다. 대선, 네. 대통령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박용진 의원과 라이벌 구도.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을 휘둘고 다니잖아요. 경남 예.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대전 갔다가 행보 자체가 대선 후보 행보 아닙니까? 예.
박 의원님, 네. 잠재적인 대선 라이벌이 네.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의도 사투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슨 예를 들어 뭐 위장 탈당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5천만 국민 상식을 한 장관이 언급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표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로 그냥 대신하는 어법이기도 해요. 그 부분을 가장 다리는 제가 아는 한 한동훈 장관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검증해가지고 장관으로 후보로 추천했어요? 물어보면 저는 자료만 단순히 모았을 뿐입니다. 이게 원래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FBI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FBI까지 미국에 다녀오고 그 권한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엉망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려운 것이 100이다. 그러면 50의 책임은 사실은 그 검증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상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미사일 쏘고 북이 미사일 쏘고 이러고 있는데 주식 투자에 정신 없는 합참의장 후보자, 골프 치러 다니는 합참의장 후보자,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답을 안 해요. 동문서답, 그리고 대답 피해가는 그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 그리고 또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도대체 왜 저런 중요한 법을 여당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폼을 다 잡지? 이러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더니만 사실 일주일 전에 와서 국장 한 분이 와서 설명하고 갔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카법의 가장 큰 중심은 그럼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건데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동문서답합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검찰 특활비 영수증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다 휘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와서 국민들이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무책임한 태도들을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혹은 뭐 총선 출마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폼을 잡고 다녀야 되는 분이 아니라 조두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이 막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이 커다란 구멍을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해서 답변하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나는 출마할 거야. 나를 부르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가버리면 정말 무책임한 국무위원, 정말 무책임한 법무부 장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오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한 장관 대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대 한동훈 장관의 또 법사위에서의 어떤 질의 설전이 좀 볼만하겠군요. 한 장관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때리기에 릴레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한 장관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혹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원식 장관은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는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을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반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치라고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화국으로 만든 그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만 많고 사법고시 하나 봐서 검사 어린 놈이 뭐 후지게 만들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 검사 시절 당신이 젊은 정치인 시절보다 더 많이 한국 사회에 기여했다. 한동훈 장관의 반박인데 송 전 대표는 앞서서 계속 후진 공화국을 만들었고 후진 법무부 장관이다.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검사하면서 갑질만 했다. 우리 사회에 기여 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그 인사정보관리단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둔다라고 했더니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무부 장관 황태자 만든다라고 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손을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단장도 검사 임명 안 하고 비검찰
검찰 출신 직업 공무원 하겠다. 그다음에 사무실도 법무부 내에 안 두고 제3의 그 장소에 두고 차이니즈 월을 갖다 딱 치겠다. 나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인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말에 제가 찔리는 게 있어요. 뭐요? 아니, 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막 이러냐 그러는데 제가 막 찔려요. 왜 찔리면 저만 해도 아니 정혁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일했고 국방부에서도 일했고 삼성에서도 변호사로 일했고 그게 다 사시 하나 합격해가지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한 건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사시 합격하지 않았으면 돌직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또. 그래서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 말이 아주 그냥 팍 찔려가지고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형제가 6남매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유명하냐면 6남매 중에 4명이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시 2명, 사시 2명 해가지고 또 조카도 지금 판사예요.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큰형님이 책까지 썼어요. 송간의 공부법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고시 합격했다고 다 형제들이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한동훈한테는 뭐 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말이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뭘 갖다 또 일침을 갖다 놨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9년에 1억을 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1억을요? 1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김우중 회장한테 받았어요. 재벌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 벌금 1,000만 원 나오고 1억 다 추징됐거든요. 1999년에 제가 결혼했을 때여가지고 집값 알고 있는데 그 당시 1억이면요. 강남에 서초동에 20평짜리 아파트 값이 1억이었어요. 딱 1억이었어요. 지금 1억하고 다른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을 갖다 받았던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뭐 돈봉투 지금에만 돌린 게 아니고 20몇 년 전에 재벌한테 1억 받았던 사람이 그 재벌 잡으라고 그렇게 고생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검사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저는 좀 진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돌직구였습니다. 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돌직구에 앉을 수 없죠. 정혁진 변호사님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전두환 때 장세동의 한 장관을 비유했고요. 삼국지의 여포의 한 장관을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그런 정도 호위무사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시기의 여포. 과연 그분이 우리 어려운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그리고 취업 이런 것에 대한 과연 고민이 있을까. 43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과연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꾸 이제 43억 재산을 하는데 그 박정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많다고 여포가 되고 장세동은 아닐 텐데 이 비유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적개감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다중에 적개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저 뭐 어린 놈이니 후진이니 뭐 이런 얘기고 지금 그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던 뭐 43억이 돼서 뭐 어떻게 했고 장세동이었더니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저는 그게 여의도 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부분을 갖고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옳다 그렇다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여의도 사투리인데 그거 말고 앞서 보세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뭐 한동훈 장관이 뭘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환호하잖아요. 국민들 환호하고 한동훈 장관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사진 찍어보려고 하는 그게 국민들이 말하는 5천만 국민들이 말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저 인성의 바닥까지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 민낯, 저 막말
저런 것들은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우리가 많은 기대 정치의 어떤 환멸을 느끼고 비판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 응원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이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이른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른바 그 칼잡이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 총선 출마했었던 거 기억들 하시죠? 예, 그분이 또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도 전 대표 역시도 대선 주자로 우뚝 섰던 분인데 지금 어디가 계시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카룸에서 몸 푸는 거 좋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라카룸 법무부 라카룸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라카룸에서는 법무부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지 계속 폼 잡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제시카법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왜 국회에서 여러 갈등 사안들을 잘 조정하려고 안 하고 법무부가 90며칠이나 걸리는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냐. 폼은 장관이 잡고 논란은 사회적 부담으로 남기느냐 이 지적을 했고요. 인사검증의 실패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그게 한동훈 장관 책임이냐고 그러는데 그럼 뭐 누가 져요? 옛날에는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했기 때문에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실패하잖아요. 민정수석 일단 모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사표 내고 줄줄이 그랬어요.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된 인사는 수두룩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질 않아요. 대통령실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인사 시스템이 맞나요? FBI가 이렇게 일을 하던가요? 라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뜨거운 논란이 이제 펼쳐지는데 야, 아니 어떻게 암컷이란 말을 쓰면서 설친다라는 말까지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특정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건가? 누가 이런 분에게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부여했는가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최강욱의 말펀치, 짐승들과 암컷. 암컷들이 나와서 설친다. 동물농장에서도 이렇게 암컷들이 설치지는 않는다. 여성을 비하한 최강욱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왕국이지 무슨 공화국이. 동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왕국이지.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이런 정도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김용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박장대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암컷을 비하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성을 계속 암컷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설치는 암컷이라며 특정 대상을 비판한 것이다라는 최강욱 의원의 해명성 부연 설명이 있지만 그 부연 설명이 오히려 더욱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게 대신 사과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 주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경고다라는 비판도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여성 비하한 거죠? 여성 비하죠. 또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예. 그리고 물론 뭐 코끼리 발언도 뭐 앞서서 어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동물에 대한 비유를 했고 또 동물이라고 하는 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수컷 단컷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 그 소속된 의원이었다는 것보다는 더 가슴 아픈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아픈 대목입니다. 소위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하나, 토시 하나에 말하자면 오늘도 보면 말본세 이런 얘기했는데 본을 받을 만한 자기 스스로가 그런 태도를 지냈을 때 공직기강이 서는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 저런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정치인이 돼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조국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겠느냐. 과연 한 나라의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공직의 기강이 섰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아까 얘기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로 돌아오면 5천만의 문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민주당도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법조인들이나 검사 판사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걸 보호하는 그런 집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저런 사투리를 쓰고 저렇게 세게 사투리를 할수록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부터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집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최강욱 전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발언을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박장대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최 전 의원의 발언 중에 암컷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여성을 여전히 암컷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듣고도 김용민, 민영배 의원은 오히려 거기에 큰 웃음을 터뜨렸다는 대목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SNS, 배현진 의원 SNS, 정의당 의원들의 비판까지 한 번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건강한 정치 문화를 오염시키는 민주당의 저급한 삼류정 취지는 청산해야 한다. 배현진 의원, 김대중의 민주당은 품격이 있었고 노무현의 민주당은 열정과 진솔함이 있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냥 저급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의 비판 들어보시죠. 인성과 도덕성이 바닥난 이런 사람이 어디 감히 대한민국 여성을 설치는 암컷으로 비하한다는 말입니까? 저질 막말로 여성을 비하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정말 민주당 왜 이러십니까?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민주당 내에 혐오 발언에 대한 자정작용이나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에 이어 여성 비하 발언까지 민주당의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암컷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암컷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지 않죠.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한테 암컷 이랬다가는 진짜 따귀 한 대 맞아도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암컷이라는 말은 동물한테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한 것은 암컷이라는 말보다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설친다는 말이에요.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여자들은 그럼 말도 한마디 하지 말고 죽어 지내야 됩니까? 집에서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23년인데 지금이 뭐 조선시대입니까? 아니면 다 그렇게 좋아하는 뭐 일제시대입니까? 최광욱 의원 차도 일제 타고 다녔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정부는 동물농장, 조지올에 나와 있는 그 동물농장만도 못하다. 왜? 여자가 설치고 다니까, 암컷이 설치고 다니니까. 이런 말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남자니까 거기서 좀 비껴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가 않느냐?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암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라고 해가지고 수컷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다 뭐 강아지, 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것이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여의도 사투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심한 자괴감을 느끼는데 이러면서 다시 또 누가 소환이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형수님한테 진짜로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욕설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까지도 잠잠해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수면에 올라오면서 또 당대표한테도 누를 끼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저질렀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200석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미래가 짧은 사람들 다 제끼고 뭐 그다음에 50살 미체 어린 놈들 다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암컷들 다 제끼고 그리고 어떻게 200석 얻겠습니까? 좀 제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대응도 논란인데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은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같이 이 암컷 발언에 동조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무총장의 이 구두 경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 내지 대응이 없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오늘 사무총장님 명의로 사과가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을 국민들께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문자가 나간 걸로 압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이나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엄중 경고하고 끝이냐라는 겁니다. 애초에 엄중 경고한 건 맞냐? 그리고 뻑하면 사무총장만 나서서 사과하냐? 사과총장이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자성적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의원의 이름도 언급 안 하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냥 구두 경고 글 올리고 퉁 치는 건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인데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국민의 공복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라고만 하고 이 논란이 잠잠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이재명 대표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왜 이렇게 대응하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민영배,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최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도덕적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 최강욱 전 의원은 작년 6월 저 발언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 당 윤리심판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 내지 못하고 결론 내리고 최강욱 전 의원 엄중한 징계 절차 착수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 짤짤이라고 주장했던 성희롱 논란도 아직 제대로 된 징계 결과가 안 나왔군요.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 뜨겁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성희롱 논란.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짤짤이 발언 있었잖아요. 짤짤인지 다른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 암컷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지난 2월에도 있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이게 엊그저께 했던 그 암컷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를 더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스스로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아무도 징계해주지 않고 반복되어 오고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 초 2월에는 또 암컷이라고 하면서 코끼리가 암컷만 지키려고 하다가 온갖 집안 다 망가뜨리고 가구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코끼리는 뭐 제가 지칭 안 하든 누구를 얘기하는지 뻔히 보일 거고. 지난 2월 발언입니까? 암컷도 암컷 얘기 있었군요. 도대체 그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 이게 그 암컷은 누구고 코끼리는 누구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저는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더 얘기할지 모르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그냥 늘상 있어 왔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짤짤이 발언도 그렇죠. 무슨 청년 비하 발언도 그냥 사무총장이 사과하고 걸로 끝나고 말고, 전 혁신위원장은 또 노인 비하 발언 그렇게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민주당 내 상당수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낄낄대고 있고,
더 문제는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서 당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대표가 겨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두루뭉실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론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한마디 그냥 걸쳤을 뿐이지 저걸 따끔하게 당내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정말 스스로 잘못했다고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냥 그 당내 적극적인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얹혀가지고 그 눈치만 보고 저렇게 가고 있는 대표 지도부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한 정말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석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의석 300석 다 민주당이 가져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보니 2월에도 최강욱 의원은 암컷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분의 이쯤 되면 인식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나 암컷보에만 열중한다라며 코끼리를 윤석열 대통령의 암컷을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서 비난을 해서 다시 이 발언까지 소환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노인을 비하한 발언 그리고 최근 민주당 현수막에서 봤던 것처럼 청년들을 비하하는 문구 거기에 최강욱 전 의원과 민영배 김용민 의원이 동조를 하면서 여성까지 비하하게 하는 논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3종 비하 파문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1 표결하냐. 청년 비하 현수막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잘 모르겠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업체 탓을 해서 논란이 됐죠. 사흘 만에 사과할 일을 왜 업체 탓을 한 겁니까?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 암컷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지칭했다라는 발언에 글쎄요, 분노하지 않은 여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삼종 비하 파문, 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 정책적인 실패,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감싸 자기 친구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감싸고 나 몰라라하고 뭐 인사 실패를 해도 그냥 뭐 지나가요. 나라가 망가지고 정부가 흔들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야당이 비판하는데 야당은 또 틈만 나면 자기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고 그러면 진짜 엉망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이제 박정아 의원님이나 대변인 생활을 참 오래 했거든요. 저도 이제 대변인 생활을 한 5년 했고 또 국회의원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고 이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그나마 저랑 박정아 의원은 그 대변인을 하면서 설화라고 하는 건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말씀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정당, 그 조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판하죠. 언론에서 비판하고 이러면 저 언론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 저 야당은 원래 저런 야당이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혹은 국민의힘 정부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주겠어요. 저는 진짜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4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신 이 시점에 계속되는 청년 비하, 노인 비하, 여성 비하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나 그런 행동들이 보이게 되면 사과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하셨던 전형적인 퉁치는 작전일 뿐이고요. 국민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중하게 이 상황을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의원을
거명조차 안 했고 사무총장의 그냥 구두 경고만 있었다라는 대변인의 브리핑만 들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에게 정말 엄중히 경고한 건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권고했다는? 뭐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예. 아, 민주당이 온정주의라고는 이 네 글자에 빠져 있구나 될 거예요. 우리가 온정주의 말고요.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을 베고 뼈를 끊어내는 듯한 자기 측근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친한 사람부터 잘못했으면 엄중히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변에는 가을서리처럼 하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남한테는 오히려 봄볕처럼 따뜻하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라고 하는 게 옛 선현들의 말씀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단맛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은 너무나 추워진 시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이 순간순간에 잘못과 실수를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4월 총선이 된서리를 맞는 총선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따뜻한 바람 부는 봄볕 같은 그런 총선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얼마 전에 현수막 논란 때 업체가 한 거다라고 네. 업체 탓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최강욱 의원 암컷 발언에 대신 사과를 했던 사무총장이 그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당대표와 지도부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저희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 그 업체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문구까지 다 설명했더라라는 증언들도 확보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소위 당 지도부는 최강욱 전 의원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당내에서조차도 박 의원조차 퉁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최 전 의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 등 누구라도 정말 경고는 한 것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이죠. 말하자면 최강욱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분들의 보스가 누구냐? 문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것 하지 않고 문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친문 위성 정당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제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 자기 당의 어떤 그 식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 대표가 과감하게 징계를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느냐. 이런 두루뭉실한 정치가 되는 이유는 뭐 준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기 재판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 저는 계속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만 이것 또한 이재명 리스크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엄중 경고한 게 맞느냐? 엄중 경고한 게 아니니까 저렇게 표현했겠죠. 최 전 의원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중 경고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당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혹은 윤리심판원에서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위원회라든지 당의 사무처에서 실제로 당대표실에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것인데 저렇게 글 하나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발언인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실제 조치가 있었느냐라는 논란은 앵커가 제기한 논란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한밤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채팅방에서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을 두고 설전이 펼쳐졌는데 여전히 최강욱, 김용민, 민영배 의원을 옹호하는 동료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간의 한밤중에 채팅방 설전 내용 보시죠. 이원욱 의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냐? 그러자 저 암컷 발언을 듣고 박장대소했다는 민영배 의원이 망가졌다고 언론이 민주당의 기준이냐? 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망가지지 않았다, 문제없다 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이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비판한 건데 매도하지 말라라고 민영배 의원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박용진 의원이 오영환 의원의 당을 사랑하는 진심을 존경하자라며 이 설전이 번지지 않게 중재를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중재 실패. 자, 보다 돌직구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 민영배 의원에게 한마디 합니다. 보도가 과도하다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 응? 계속 그럼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 라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쎄빠지게 부산 사투리죠. 골목길 돌아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보다 점잖은 전재수 의원이 민영배 의원에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민영배 의원을 두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라며 글쎄요, 민영배 의원을 두둔한 겁니까? 전재수 의원을 비꼰 겁니까? 누구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지 라며 비꼰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여성 의원들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중재 실패했네요. 오영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민영배 의원은 뭐가 문제냐라며 문제 제기한 이원욱 의원을 나무랐고 그러자 보다 오영환, 전재수 의원 같은 분들이 쎄빠지게 돌아다녀 놓으면 이렇게 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계속 설치 남컷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자 박찬대 최고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의원은 실수도 없지라고 비꼬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밤새 벌어진 의원들 간의 이제 그 채팅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뉴스화돼 있어서 좀 일단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도대체 왜 이게 기사화됐냐? 이 내용이 맞긴 맞군요. 이렇게 이제 또 논란이 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원욱 의원이 저렇게 당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라고 이제 그 한탄을 하고 나니까 민영배 의원이 약간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이제 모 언론사의 기준이 우리 당이 망가지는 거의 기준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영환 의원께서 내 진짜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도하게 한 게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한 식견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당신 부족한 게 않다. 초선이고 젊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러지 마라. 당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고맙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쓰고 이제 잤죠. 박용진 의원이 거기까지 쓰고 잤다. 자고 나니 갑자기 주무셨다고요? 아니 그럼요. 그게 11시 반이 넘는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었군요.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들었다. 그리고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제 다 보도가 되고 또 몇 분이 더 저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전재수 의원의 분노는 못 보신 거군요. 그렇죠. 아침에 봤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말씀도 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특히나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부산 아닙니까? 부산에서 저 어렵게 한 표 한 표 모아가지고 하고 나면 노인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렇게 청년 비하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진짜 허리가 꺾이죠. 무릎이 팍팍 꺾이는 느낌이 나요.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런 저 얘기들의 핵심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놓고서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육창골단의 자세를 보이는 게 선거를 앞둔 정당의 그야말로 맞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의원총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달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정말 많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대응을 보고 박용진 의원에게 오늘 사실관계 확인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박정호 의원님 민영배 의원의 반응을 보니까 자성이나 성찰이나 사과의 모습은 없고 언론 탓을 했어요. 첫 번째. 민영배 의원의 저 문자에서는 보도 탓을 했습니다. 특정 매체가 실을 수는 있겠으나
언론 탓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지도부의 엄정 경고는 맞느냐라고 제가 자꾸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도부잖아요. 지도부가 오히려 최고위원이죠.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해요. 지도부가 민영배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용진 의원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저는 선거 이전에 아주 인상의 바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국회 300명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상당수가 있고 그런 민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이 돼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국민들이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범주가 좀 벌어집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정당의 문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최강욱 씨? 최강욱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저기 대통령 보고도 윤석열이가 윤석열 씨 뭐 이런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저도 최강욱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강욱 전 지켜야죠. 의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저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치도 저렇게 되는 거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치도 저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온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민주당 지도부 얘기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한테 엄중 경고하는 순간 개딸들한테 엄중 경고를 받을까 봐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좀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일벌백계 뭐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도 개딸들한테 엄중 경고를 받을 것 같은 내홍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그 일벌백계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실을 한번 보고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지금 뉴스 속보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엔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했는데 여전히 대표는 침묵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왜 최 전 의원에게 사과를 못 시키는가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지난밤 의원들 간의 설전을 보니 여전히 민영배 의원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사태를 두둔하거나 문제없다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본 장면은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소위 시민운동에서 여성운동, 여성인권으로 뺏기던 이상희 또 혹은 권인숙 이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예. 나는 그게 지금 다음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그런 여성 비하 발언에 당내 비하 발언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그분 자기가 뭘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그게 바로 그야말로 여의도 사투리가 돼버린 거죠. 자기가 여성 인권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내에서 여성 비하가 저렇게 당당하게 비하를 해놓고도 뻐기는 저 사람한테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비굴한 여성 의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이 나는 좀 가슴 아프다. 민주당의 여성 의원 중에 한 명도 입장 나온 거 없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여성 의원들 등의 뭐 인재근 의원님이나 소위 뭐 권인숙 의원님이나 뭐 소위 여당과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예. 여성 비하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성이 인권을 생각하니 안 하니 하는 얘기를 어떤 명분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하는가?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뭐 전략적 모호성인지 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지금 홍익표 대표까지 얘기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면 뭐 당내에서 뭐 말하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당내 기구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입장을 단순히 SNS 통해서 명분이 아니라 당 안에서 또 당의 중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비하 이 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원내대표까지 대신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대신 당사자의 반응은 지난밤 한밤중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채팅방에 채팅으로 가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올해 7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대전에서 상견례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명령 대첩은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앞에 보고 악수 한 번 더. 네, 이쪽도 보고. 저보다 더 정치인 같은 저 정치인 아닙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허심탄회한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배우고자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에서 저한테 이런 자리를 기회를 주신 거는 굉장히 고마운 또 감사를 드리는 자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여실히 드러난 거였기 때문에 거칠고 오만하고 차갑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보완하고 또 앞으로의 국정은 보다 부드럽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확 달라졌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위원장님이 대통령하고 한 라인을 통해서 아주 지겹도록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크게 배운 것은 국민 눈높이에 꼭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정말 가서 새겨 들을 내용은 사실 이념과 사상이 두 당 사이에 그렇게 크지 않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이제 친명과 개딸 중심의 정치 문화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라면 지금 이상민 의원 찾아가서 당에 남아달라고 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다면 바로 전화하든지 이상민을 지었고 찾아갑니다. 당신이 공천하는 데서 불이익 이건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 우리 당에 남아라. 당락 관계없이 우리 당을 위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민 의원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정치를 안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사법 방어에만 지금 난 몰두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질문 박용진 의원께 똑같이 드려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치고요.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시는 거는 그동안 이른바 비명 혹은 뭐 혁신계, 당내 쓴소리 그룹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공천 문제를 두고서 그렇게 해왔다는 식으로 읽힐까 봐 정말 겁나고 걱정스럽습니다. 당을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대한민국의 진보 계열의 전통 정당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다음 정권을 찾아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를 국민들께 계속 제시하고 내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또 당의 주류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해왔던 건데 그것이 본인들의 뭐 공천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읽힐 만한 걸로 심지어는 당을 내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상처받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 안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한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3명만 같이 모여 있어도 서로 의견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당에서 의견 안 맞고 다르고 그러면 싸워야죠. 토론해야죠. 논쟁해야죠. 이겨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5선의 국회의원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 한 명 그냥 몸 빠져서 딴 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치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후배인 또 다른 국회의원인 박용진이 이상민 의원님의 그런 행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 쓴소리 그룹들, 이른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될까 봐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하시고 있는 저런 말씀이 민주당을 위한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또 다른 말씀이 지나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주당을 다르게 만들어 가는 그런 힘들을 좀 모아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저렇게 누가 봐도 탈당과 새로운 그 국민의힘에서 다른 당에서의 공천 보장을 위한 행보로 읽히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정혁준 변호사님 어제 이상민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하셔서도 공천 하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을 명백히 밝히긴 했습니다. 뭐 원칙과 소신 비명계 그룹도 공천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다라고 김종민 의원이 그 전주에 출연해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을 잡겠습니까? 이상민 대표가 나가는 게 불감청 고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패키지로 김종민 의원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추측입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51석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계속 정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개항 의뢰서의 명령 대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개항 의뢰서도 자신 있으신가요? 너무 특정 지역이라거나 상대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선 참여라든지 또 어떠한 역할이 가장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은 검토와 당과의 논의를 해야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이완 혁신위원장은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다라고 원 장관을 지켜 세운 바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명령 대첩 소위 그러니까 꼭 특정 지역 개항을이 아니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일타 강사 등으로 비판을 해왔잖아요. 당내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곳에 원희룡 장관이 가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그것이 험지라도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선수 하나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그런 걸로 읽힙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과 기계를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꼭 뭐 이재명 대표의 개항 의뢰 가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꿈틀거리고 있는 당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중진들의 뭐 험지 출마 내지는 용태론에 답이 없다라고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는 당, 그다음에 우리 이완 위원장이 뭐 이상민 의원을 좀 만나서 그 고견을 들었잖아요. 혁신위에서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당과 지도부가 반응한 것.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대로 내년 총선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큰 틀은 역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지만 그 주변에 등장 인물들이나 아니면 제 세력들이라는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가갈 거니까 과연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어떤 모습의 당을, 어떤 모습의 이 총선 후보들을 선택하실지 좀 앞으로 펼쳐지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보셔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원희룡 장관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문제에 책임을 지고 그곳에 출마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최강욱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윤미향 의원의 북 콘서트에 지원 자격을 간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급되는 추미애 조국 두 분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설이 요즘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한데 모이게 되는군요. 윤미향 의원의 북콘서트에 최강욱 전 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 추미애 전 장관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의원님이 당한 마녀사냥 그 부분을 일으키며 울컥해서 동병상련이라고 축하 영상으로 응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윤미향 의원은 법조계가 아닌데 다른 분들은 다 법조계 분들이 저렇게 윤미향 의원을 감싸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서와 안 맞는 거죠. 그동안에 윤미향 의원이 예를 들면 소위 할머니들을 위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로 동원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무슨 영상 축사 같은 걸 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영상 축사 속에서 조국, 추미애, 최강욱하고 같은 이렇게 모양새를 하는데, 어떻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찍어내기 하듯이 강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나친 온정주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밖에 공개하고 안에 공개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된다라면 아마 저분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정당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밤중에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쏘면 9.19 군사 합의는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경고한데 바로 한밤중에 기습 발사를 한 셈이군요. 22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그보다 당겨서 기습 발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3분에 도발을 했어요. 조선중앙통신 발사 3시간 만에 성공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실패했죠. 3차 발사, 글쎄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북한은 현재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 전승훈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전승훈 비서관님. 네. 기습적으로 좀 당겨 쐈는데 예. 우리 군이 이번에도 쏘면 9.19 군사 합의는 효력 정지다라고 경고했는데 네. 오히려 더 당겨 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30일까지 이제 일정을 통보를 했는데 먼저 땡겨서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 잔치 아니에요. 근데 그 잔치에 사실 재를 뿌리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정찰 위성을 올리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 충격도 주고 또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흔들기도 하고 이런 건 다목적 포석을 닿았다고 봤을 때 어제 밤이라는 특정한 시점은 바로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 2차 발사 때는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발사를 한 시점이 한밤중이잖아요, 비서관님. 네. 보통 통상적으로 위성 발사의 성공을 기원할 때 한밤중에 쏘는다?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위성 발사는 보통 낮에 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나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낮에 쏘고 이제 국민들도 가서 참가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위성 발사의 어떤 환경적 요인은 낮이냐 밤이냐보다는 당시의 기후 또 날씨, 바람 이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제 그 동창리 지역에 밤이라도 야간이라도 날씨가 괜찮았다면은 충분히 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뭐 김정은은 항상 대기해서 거기서 자축하는 그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북한은 지금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일단은 궤도에 진입을 한 거는 이제 사실이고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서 그 미사일을 위성을 궤도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 그리고 이제 위성을 올렸을 때 이것이 정상 궤도로 돌면서 몇 차례 이제 지구를 순회하면서 신호를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로 같은 거 이제 보낼 때 그런 그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검증 기간이.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수준 그리고 러시아와의 최근에 아주 급속하게 그 강해지고 있는 양국 간의 그 여러 방면에서의 협력 또 러시아의 그 우수한 그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번 3차 발사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에서 NSC를 주재했고요.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NSC 상임위 입장문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이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9.19 합의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현지에서 NSC를 대통령은 주재했습니다. 가장 지금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가 이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정찰 자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서관님? 예. 요거를 다시 우리는 재개할 수 있게 되겠군요. 뭐 9.19 합의 이전으로 복원해서 정상적인 우리 군 자산의 정찰 활동이 시작될 거고요. 사실 효력 정지라는 표현보다는 이행 중지가 더 이제 정확하고 이행 중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게 남북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제대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가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비난하는 성명 내고 그냥 끝났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 합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거를 정치적으로 발표를 하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정해 나가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9.19 군사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합의되어 왔던 남북 간의 모든 합의 또 앞으로 합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북한이 땡겨서 쐈다라는 건 일종의 그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굉장히 잘 된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합의를 깨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북한한테 그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 말아달라.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한 요청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미리 얘기했던 액션을 취할 그 100% 명분이 있는 거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정지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그럼 도발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 그 쌍방간에 합의한 그 군사 조약에 대해서 상대가 위반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행을 중지하는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이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아시지만 미국과 러시아, 과거 미국과 소련 간에도 여러 가지 군사 합의들 소련이 위반하면 미국이 정지하고 또 소련도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정지하고 최근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군사 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국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언제든지 이행을 중지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주권국가의 권리고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보편적인 권한을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행사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국빈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예포 발사, 뭐 왕실 군의대 사열대 아리랑이 연주된가 하면 황금마차로 버킹엄 궁을 이동했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은 없습니까 혹시? 자, 준비되면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영어 연설도 한 대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Prime Minister Sunak and I will sign the Downing Street Accord. Our bilateral relations will be reborn as true global strategic partners. Korea will work with the United Kingdom to bolst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share histories of glorious challenges and response. But we also share our charm in culture and arts.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 Heung-min's right foot.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God bless the great nation of the United Kingdom and its people. Thank you so much. 자, 이렇게 또 황금마차 영상까지 보고 있는데 비서관님,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돼서 최초로 국빈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축하해야 할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보시다시피 그 영국 왕과 이제 대등하게 의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는 그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역사에 많은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훈 전 비서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은 육시적 광고 보고 돌아와서 오늘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박정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김진의 더 라방 시원한 토크 이어갈 테니 많은 참여와 관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